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5분 8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세계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김이나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하키워드 시간에도 이 사고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 시신 수습이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승객이 한국인 33명, 헝가리인 2명 이렇게 35명이었는데 실종자들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고 어제는 시신 3구가 추가로 또 발견이 됐죠. 네. 그래서 한국인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어났고 지금 남은 실종자는 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헝가리 시민들이 이 다뉴브강 근처에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 현지 시간 3일에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 그리고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었는데요. 부다페스트에 있는 합창단 단원들이 준비한 아리랑이 적힌 악보를 들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또 부다페스트 시민들은 사고 현장에 꽃이나 촛불을 가져다 놓고 한국어로 추모 글귀를 써서 또 놓기도 했는데 약 70년 전에 비슷한 사고가 난 일이 있었다고 해서인지 더욱 좀 슬픔에 공감하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좀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헝가리 시민들이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부른 아리랑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이 부른 아리랑 들려드렸는데 이 부다페스트 야경 투어가 헝가리에서 관광 필수 코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다페스트에는 좀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네. 이 국회의사당이나 성이 슈테반 대성당 이런 것들은 18세기 말에 이제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헝가리는 또 오스트리아 등에 의해서 분할 통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19세기 중반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고 이때 이제 민족의식이 강화되면서 이런 건축물이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다 왕국의 경우에는 12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갖고 있긴 한데 수차례 파괴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해서 20세기 중반에 이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재건이 됐고요. 마차시 성당의 경우에는 이것도 1200년대 지어졌는데 15세기에 후기 고딩 양식으로 개축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다뉴브강을 따라가면서 이게 야경을 감상하는 이런 관광 상품이 생겨난 거고 이게 또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도 계속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유람선을 이용해본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이제 지적하는 대목인데요. 네. 구명보트는커녕 구명조끼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그 외에 안전장치도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최소한의 안내도 없는 상태로 관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번에 사고가 난 허블레아니호의 경우에는 70년 된 목선인데다가 몇 년 전에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더욱 사고에 취약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좀 추측이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행사들의 저가 패키지 경쟁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다소 부실한 유람선이 패키지 상품에 끼게 되는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런 패키지 여행의 경우에는 보통 대형 여행사하고 이른바 랜드사라고 불리는 현지 여행사 그리고 현지 가이드 이렇게 좀 3, 4단계의 하청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대형 여행사의 경우에는 단가를 낮춰서 최대한 많은 여행객을 모으는 것에만 이제 주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현지 여행사는 여행 비용을 최소화하고 쇼핑을 유도하는 등의 좀 추가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실제 구체적인 여행 계획은 현지 가이드가 이제 짜게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저렴한 계획을 좀 만들어 오는 이 가이드가 현지 여행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각 단계마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것에만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이런 대상으로 취급이 된다라는 게 이 여행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입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안전 문제에 좀 쉽게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관광산업이라는 좀 근본적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데요. 네. 다뉴브강이라는 것은 독일 남부에서 발원을 해서 동유럽 국가를 거쳐서 흑해까지 흘러가는 강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강 주변에 오스트리아 빈,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이런 주요 도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마찬가지의 야경 투어 같은 관광 상품이 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강 상류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좀 발전된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좀 덜한데 동유럽 국가로 갈수록 좀 상황이 열악해진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사정이 좋지 않은 관광객들이 비용이 덜 드는 동유럽 관광 상품을 찾게 되는 문제하고 겹쳐서 이제 이런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동유럽 국가들의 열악한 상황이 결국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한 이후에 급속하게 공업화를 이뤘다가 민주화 이후에 좀 침체기를 맞는 이런 상황을 거치거든요. 네. 여기에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여전히 끼어 있다라는 지정학적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적으로도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광 산업하고 결합한 서비스업을 발전을 시켜서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상품 개발에 더 열을 올리게 됐고 이런 사정들이 이번 사고에 좀 일부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진단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앞서 저희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사고 당시 헝가리인 선장의 부주의 여러 가지 사고 원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쨌든 지금 현재도 파견이 돼 있고요. 강하게 수사와 처벌 좀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지난 3일에 헝가리 검찰과 법무부 등의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선장과 선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도 이제 6일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을 하면서 이 철저한 책임 규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 헝가리의 검찰총장에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요청과 함께 지금 구속돼 있는 이 바이킹 시긴 크루즈선의 선장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런 서신을 또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한데 하지만 또 여기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들어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이 헝가리 정부가 올 1월에 이 노동자 연장 근무 시간을 연간 25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늘렸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저임금을 받고 있는 배 선원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대신 임금은 올리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직률이 덩달아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고를 대비한 어떤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고라는 게 한 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의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좀 기사들을 많이 보고 좀 놀랐는데 보험금에 관련된 기사가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렇죠. 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이 언론시민단체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언론 기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보험 또는 보험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기사가 포털 검색에서만 총 209건이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보험금 액수를 명시를 했거나 액수에 대한 구체적 논의까지 다 들어간 기사는 25건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는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도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를 당한 분들이 과연 보험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썼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나 배상액 이런 게 크게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보도를 하고 또 기사를 쓰는 일 자꾸 일어날까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째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좀 클릭수를 늘려서 광고 영업에 활용하겠다. 이런 사업적 의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험금 얘기를 하면 욕하면서도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좀 누르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네. 여기다가 둘째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생명을 돈과 효율로 따질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언론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짚어야 되는 상황인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